안녕하세요.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쁜 공주님을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사업을 하는 워킹맘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로 인연이라는 게 있고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봐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아주 특별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대 후반에 결혼 후 남편 따라 이사간 낯선 동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옛날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보통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고 이웃끼리 서로 잘 모르고 지내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워낙 다들 사는 게 바빴으니까요. 저는 원래 친구도 많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타지로 온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남편 하나 믿고 따라왔어요.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우울하더라고요. 동네 친구라도 생기면 좋으련만 무작정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도 망설여졌고 저 빼고 전부 바쁘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남편의 권유로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요가 클래스를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점점 만나기 시작했네요. 그곳에서 만난 분들과 차도 한잔하고 맛집도 추천받고 가끔 만나 식사도 하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요가 클래스를 장기 출석하며 점점 동네 친구들이 생겼고 어느새 그 동네에 적응을 하게 됐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그러던 중 옆집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요가를 가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옆집 문이 열리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나란히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너무 적막하더라고요.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서로 인사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괜히 말 걸었다가 그쪽에서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쭈뼛쭈뼛 서 있다가 엉거주춤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왔네요.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을 나갔던 저는 나름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데 옆집 할아버지도 저와 비슷한 생활을 하셨는지 거의 매일 마주치다시피 했어요. 처음에는 뻘쭘해서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래도 어르신인데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용기 내어 말을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아, 예. 어르신께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은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시더라고요. 그 반응을 보며 인사를 드리는 게 불편하신 거구나 싶어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했네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같은 시간에 마주쳤더니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무뚝뚝하게 대답만 하셨던 분이 먼저 질문을 해주시다니 신기하더라고요. 어디 운동 가나 봐? 네, 문화센터에서 요가하고 있어요. 참 부지런하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에만 있자니 답답해서요. 운동 좋지. 항상 혼자 다니시는 걸 보니 아마도 같이 사시는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혼을 하셨나 혹은 사별을 하셨나 아니면 원래부터 쭉 혼자 사셨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자식들과도 왕래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자식이 없으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다른 층에 친해진 언니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할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 올 때부터 쭉 혼자 사셨어. 그분이랑 말 섞은 이웃이 한 명도 없을 정도니 말 다 했지. 집거 생활 비슷하게 살고 계신데 내가 봤을 땐 아마 기초수급 생활자 아닐까? 항상 허름한 복장으로 다니시더라고. 자식도 부인도 없는 걸 보니 가족들한테 버려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분이셔. 너무 조용하니까 음침한 사람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옆집이니까 척지지 말고 적당히 알아서 잘 지내봐. 부딪혀봐야 좋을 거 없잖아? 남편은 옆집에 할아버지가 혼자 산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할아버지는 이웃들과 왕래를 하지 않았고 고립된 생활을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분과 인사를 하며 지낸다고 하니 남편이 걱정하더라고요. 너무 가까워지진 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분이 착한 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서운 분일 수도 있잖아.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 집에 혼자 있을 땐 절대로 누구 문 열어주지 말고. 듣고 보니 남편 말도 맞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요가 수업을 갈 때마다 할아버지께서 매일 먼저 인사를 해주셨지만 저도 형식적으로 안부만 물어보며 거리를 유지했어요. 태생적으로 오지랖이 넓어서 누군가를 알게 되면 이것저것 물어보는 스타일인데 그런 욕망을 꾹꾹 눌러남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옆집 할아버지를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요가 수업을 마친 후 집에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다가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하염없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시선을 집중한 곳에는 유치원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하고 있었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네자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시냐고 묻자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우리 손주가 여길 다녀서. 아, 손주 있으셨어요? 그럼 가까이 가셔서 인사하면 되잖아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불편해하더라고. 그럼 매일 외출해서 가셨던 곳이 여기였어요? 멀리서 손주 보시려고? 잘 크고 있나 궁금하니까 산책할 겸 들리는 거야.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힘들지 않으세요?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뭘 해? 이렇게라도 걸어야지. 그냥 지나칠 법도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어르신이 힘들게 서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어르신, 그러지 말고 저랑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실래요? 날씨가 덥잖아요. 더운 날씨에 하염없이 서 있기만 하시면 더위 먹어요. 커피를? 네, 저쪽에 괜찮은 카페 있거든요. 제 단골인데 같이 가실래요? 남편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당부했건만 저는 결국 저의 오지랖을 감추지 못하고 어르신을 모시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뼈약볕에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서 계시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대충 어르신이라면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시겠구나 싶어 아이스 라떼에 시럽을 잔뜩 넣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커피를 뚫어져라 보시고는 저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말고 까만 거 아메리카노 줘. 따뜻하게. 여기 원두가 맛있어. 어르신들은 전부 달달한 커피를 좋아할 거라고 저 혼자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빵 터지고 말았네요. 결국 라떼는 제가 마시고 할아버지께 아메리카노 한 잔 대접해드렸더니 향도 음미해가면서 홀짝홀짝 드시더라고요. 어르신, 날도 더운데 왜 따뜻한 걸 드세요? 차가운 커피는 향이 별로 없잖아. 커피 박사시네요. 원두에 대해서 잘 아시나 봐요? 이태리 유학했을 땐 에스프레소를 매일 마셨어. 유학도 하셨어요? 이태리로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태리어도 할 줄 아세요? 잘은 못해. 와, 저는 이태리 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데 부럽네요. 부럽긴? 난 젊은 게 더 부럽네. 할아버지는 제가 편해지셨는지 살아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절에 대학도 다니시고 유학도 다녀오셨다고 하셨어요.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아주 귀티가 나는 멋쟁이셨더라고요. 우와, 어르신 진짜 멋지게 사셨네요. 모델 같아요. 그럼 뭘 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이 어때서요? 손주도 내 맘대로 못 보고 자식 놈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해. 근데 왜 손주를 멀리서 보시는 거예요? 손주 보고 싶다고 자식한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지들 얻을 거 다 얻었다 이거지. 내가 너무 일찍 재산을 물려줬어. 괘씸한 놈들. 사연을 들어보니 참 속상하더라고요. 원래 할아버지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 사업도 하며 재산을 불려나갔고 아파트 2채를 매매해 두셨는데
그게 오늘날의 부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하나에 거주를 하며 한쪽에는 월세를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셨는데, 그러던 중 함께 살던 사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홀로 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원래 살던 집에 계속 살길 원했고, 노후 자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 아파트도 계속 가지고 있길 원했지만 아들 둘의 의견은 달랐대요. 당연히 하나씩 물려주실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들 둘은 일찌감치 어디 아파트가 내 거니 저쪽 아파트가 네 거니 하며 싸우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졌다고 했어요. 결국 아들 둘은 손을 맞잡고 할아버지를 찾아와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각자에게 아파트를 한 채씩 물려준다면 최선을 다해 효도하겠다고, 끝까지 보필하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대요. 부인까지 먼저 떠나보낸 마당에 혼자 살며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이 무슨 의미인가 싶었던 할아버지는 결국 살던 집을 아들에게 내어주고 평수를 좁혀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를 온 거였더라고요. 그게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의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들들은 괘씸하게도 아파트를 한 채씩 받자마자 하나같이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매일같이 찾아와 상속을 요구했던 자식들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며느리들도 할아버지를 신경 쓰지 않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꾸었대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철저하게 고립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자식 둘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명절이나 생신, 어버이날 이런 것들은 챙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몇 년째 찾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한 채씩 받았으니 이제 목적 달성했다 이거겠죠. 할아버지께서는 한숨을 푹 쉬시며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자식놈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어. 결국엔 혼자 있다 가는 거지. 너무 괘씸하네요. 어르신도 당당하게 자식들한테 요구하고 살면 안 돼요?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 어르신 덕분인데 그런 아파트 가지려면 평생을 일해도 부족할 텐데요. 그것들은 몰라. 내가 짐인 줄만 알지?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식된 도리는 해야죠. 손주도 안 보여주는 게 말이 돼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요. 제가 어르신이었다면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을 것 같아요. 키워준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는 게 어딨어요. 부모가 평생을 벌어서 번듯한 집까지 마련해줬으면 고마워서 더 찾아뵙고 더 챙겨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본인들 때문에 어르신이 혼자 낡은 집에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 모른 척한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어르신이 짐이라뇨. 희생하고 집까지 마련해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짐이에요? 아들들이 아주 보기에 겨웠네요. 뭐라 불러야 하나? 저요? 그냥 새댁이라고 불러주세요. 새댁은 아주 효녀 같네. 부모는 좋겠어. 효도할 부모님이 계시면 참 좋겠지만 사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쩌다가? 제가 어렸을 때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저한테 남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동생이랍시고 제가 챙기고 돌보며 살았어요. 저도 당시에는 많이 어렸기 때문에 남동생이 너무 힘겹고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잘 돌봐주면 뭐래요. 고마움도 모르고 귀찮아하는데. 그럴 때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험난할까?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하늘을 원망한 적도 많았어요. 그래도 나중에는 고맙더라고요. 남동생이라도 있어서 다행이구나 싶은 게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더라고요. 지금은 걔도 장가가서 잘 살고 있어요. 비록 연락은 자주 못하지만 안부 정도는 묻고 살아요.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죠. 아이고,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았겠어. 그때는 고생인 줄도 모르고 그냥 해야 하는 거니까 했던 것 같아요. 친척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도 여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나랑 내 동생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발버둥을 쳤던 거죠. 저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친척들한테 전부 뺏기고 어른들이 저희를 맞지 않겠다며 서로 떠넘길 땐 너무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땐 그렇게 다정하던 분들이 갑자기 악독해지니까 세상이 전부 저희를 향해 등을 돌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세상을 깨닫게 됐네요. 나는 이렇게 큰일을 치렀는데 세상은 잘만 돌아가는구나. 모두가 나처럼 슬퍼해주지 않는구나. 내 슬픔은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애어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면서 매사에 대범하게 대처하며 살았네요. 저도 모르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할아버지 앞에서 술술 내뱉고 말았네요. 친구에게도 자세하게 말하지 못했던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자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 보답받을 거야. 세상의 이치가 그래.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 거고, 좋은 일만 있으면 힘든 일도 있는 거지. 동생도 잘 키우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분명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감사해요, 어르신. 어르신도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아들분들이 속상하게 하시지만 나중에 진짜로 뼈저리게 후회하는 날이 올 거예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 복에 겨운 사람들로 보이네요. 든든하게 서포트해주는 부모가 있는데도 보답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잘 살겠다고 부모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정말 괘씸해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만약 저희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신다면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효도했을 거예요. 제 결혼식도 보여드리고 싶고 나중에 낳을 제 아이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게 참 가슴에 많이 남아요. 분명 저희 부모님도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으셨을 텐데.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네요. 결혼을 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부모님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사위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을까.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오곤 합니다.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20살이 되자마자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인생 조언도 들을 수 있었을 테고 진로에 대해 의견도 나누며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 개척한 길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이게 맞나 싶을 때 집안에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가 꽤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속사정까지 알게 되었으니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과일을 사게 되면 반절을 봉투에 담아 할아버지 댁 문고리에 걸어두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만날 때마다 저에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과일을 많이 주면 어떡해? 혼자 살아서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저희도 둘이 살아서 많아요. 한 박스 사면 다 먹지도 못하게 남기게 되더라고요. 요즘 망고가 철이래요. 그것도 사면 좀 나눠드릴게요. 됐고, 새댁 많이 먹어. 돈 아껴야지. 나중에 자식도 낳고 이사도 가지. 뭐 이런 거 아껴서 부자 되겠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사는 게 낫지. 아무튼 나는 됐으니까 이런 거 안 챙겨줘도 돼. 걱정되니까 그렇죠. 보아하니 혼자 제대로 끼니도 못 챙겨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큰일 나요. 과일이라도 좀 챙겨 드세요. 거동도 불편하신데 혼자 사시는 게 신경이 쓰여서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 챙겨드리게 되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어떻게 보면 남이잖아. 남이긴 하지만 그래도 옆집 분이시고 신경이 쓰였어. 그리고 대화 나눠보니 좋은 분 같더라고. 그냥 동네 또래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낫지 할아버지랑 친하게 지내서 좋을 거 없잖아. 자식들도 왕래가 없다며.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하신 분인데
괜히 챙겨들었다가 나중에 발목이라도 잡히면 어쩌려고 그래.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 잘해주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호의가 반복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니까. 여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어르신이잖아. 사정도 딱하고. 요즘 사정이 안 딱한 사람이 어딨어. 아무튼 나는 옆집 어르신 너무 챙겨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요즘 이웃끼리 뭐 챙겨주고 이런 거 없는 세상이잖아. 낯선 동네에 와서 많이 외로운 건 알겠는데 낯선 사람한테 너무 마음 주지 마. 남편으로서 걱정이 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남편은 걱정되는 마음에 저에게 옆집 할아버지와 적당히 거리를 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딱히 단둘이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갖지 못했어요. 그래도 남편 모르게 몰래몰래 할아버지를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이상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인사하며 할아버지의 말동무가 되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외출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산책을 하시며 손주를 멀리서 보고 오시는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 지금 이 시간쯤이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야 하는데 며칠째 보이지 않으니 무슨 일이 있으신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번도 할아버지 댁에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그날은 안부를 묻고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확인이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봐도 할아버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혹시 자식분들과 화해를 하고 그 집에 가서 지내고 계시는 건가? 이사를 가셨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오지랖 부리지 말고 마음을 비우자 싶어 지나치려고 하던 그 순간 복도식 아파트라 창문 너머로 작은 방이 보이거든요. 집 안에 사람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어르신? 거기 계세요? 창가 쪽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할아버지인지 분간할 순 없었지만 얕은 신음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홀로 누워 앓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제가 할아버지를 계속 불렀는데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큰일이 났구나 싶어서 바로 핸드폰으로 119를 불렀어요. 잠시 후 구급요원이 도착해 문을 따고 들어가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호자를 자처해 함께 병원으로 가게 되었네요.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운지 배를 만지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배가 비정상적으로 불룩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마치 복수가 찬 것 같았어요. 가까스로 병원에 도착해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큰 병은 아니었고 염증이었더라고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 조금만 더 지체했으면 염증이 퍼져 더 위급한 상황이 왔을 거라며 지금 온 게 천만다행이라고 했어요. 그 뒤로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신 김에 종합적으로 검진을 받게 되었고 그러다가 대장에 있는 혹을 발견하게 되어 제거하게 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태어날 때까지 아들 두 분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조심스레 먼저 여쭤봤어요. 어르신, 제가 아들 두 분께 연락을 드릴까요? 전화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입원까지 하셨는데 알려야 하지 않겠어요? 걱정할 텐데. 됐어. 그놈들 알면서도 안 온 거야. 자식놈들은 나 죽든 말든 관심 없네. 아무래도 큰 병이 아니라서 안심했을 거예요. 큰 병이어도 걱정 안 했을 거야. 배은망덕한 놈들. 오래 살아서 뭐해? 못 볼 꼴만 보는데. 그래도 기운 차리셔야죠. 세상에 얼마나 볼 것들이 많은데요. 좋은 것만 보시면 되죠. 아무튼 덕분에 목숨 살렸네. 정말 고마워.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항상 나오는 시간이 안 나오시니까 걱정돼서 들여다봤는데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진짜 큰일 치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심장이 엄청 뛰었다고요. 늙은이가 늙으면 죽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심장이 뛰고 그래?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르신 정도면 지금 한창 때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염증 수치면 엄청나게 아팠을 거라는데 왜 말을 안 하셨어요? 바로 병원에 가셨어야죠.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진짜로 큰일 날 뻔했대요. 자식놈들도 내 건강 신경 쓰지도 않는데 새댁은 참 마음이 곱네. 내가 이 고마움을 어찌 보답해야 할지. 보답하려 하지 마시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아시죠? 나 퇴원하면 혹시 집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나? 당연하죠. 옆집인데 당연히 같이 가드릴 수 있죠. 고맙네. 그렇게 할아버지가 태어나게 되는 날, 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댁 앞까지 갔어요. 현관문 앞에서 인사를 드렸죠. 어르신, 이제 건강관리 잘하셔야 돼요. 병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픈 걸 알아채는 순간 병원에 바로 가셔야 해요. 아플 때마다 저한테 연락하세요. 같이 병원 가드릴 테니까. 아셨죠? 잠시 집에 좀 같이 들어갈 수 있겠나? 댁에 저랑 같이 들어가자고요? 잠시면 돼. 줄 게 있어서 그래. 할아버지는 문을 열고 저를 맞이하셨어요. 생각과는 다르게 집이 엄청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혼자 사시는데도 정리정돈을 잘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잠시 앉아있으라고 한 뒤에 작은 방에 가시더니 뭔가를 뒤적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흰 봉투 하나를 가지고 오시더니 저에게 건네셨어요. 이거 받아. 이게 뭔데요? 감사함을 담았네. 설마 사례비 뭐 그런 거예요? 전 됐어요. 돈 받으려고 병원에 모시고 간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이웃끼리 충분히 도울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주시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지 말고 받아. 성의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달하고 싶네. 가뜩이나 아들 둘한테 재산도 다 물려주셨을 텐데 저한테 이런 돈 주실 필요 없어요. 어르신 노후자금 하셔야죠. 돈 아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내가 돈이 없어 보이나? 없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부자처럼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부촌에 집 두 채를 모두 자식들에게 물려주시고 여기로 혼자 이사 오셨으니 좀 넉넉하진 않으실 줄 알았어요. 여기 아파트가 그렇게 막 비싼 곳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옛날식이라 살기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일 라면만 드시잖아요. 그래,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구만. 걱정 말고 받아. 나 이 정도는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새댁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 내가. 그래도 괜찮아요. 어른이 주는 성의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거절 말고 받아. 할아버지는 제 손에 자꾸 흰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몇 번 거절을 하다가 제 손에 들린 흰 봉투가 너무 두툼한 거예요. 혹시나 1,000원짜리가 꾸깃하게 가득 들어있나 싶어 슬쩍 봤더니 그게 아니고 5만원권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얼마야 싶어서 잠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말해주시더라고요. 예전부터 작은 차 한 대 사고 싶다며. 그거 하나 사. 그 돈이면 충분할 거야. 네? 어르신, 제 차를 왜 어르신이 사주세요? 제가 돈 모아서 사려고 한 건데. 내 목숨값에 비하면 아주 헐값인데 뭘. 그리고 나 돈 많아.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설마 살면서 집만 구해놨겠어? 차곡차곡 잘 모아놨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나 돈 많다니까. 그래도 좀...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지 궁금하지? 비싼 집에 살고 있으면 뭘 해? 자식놈들이 또 냄새 맡고 서로 돈 달라고 죽자고 달려들겠지.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없는 척 하면서 사는 거야. 평소에 돈 없다 노래를 부르니까 진짜로 돈이 없는 줄 알고 나를 내팽개치더라고. 못난 놈들. 지들 복을 지들이 걷어찬 거지 뭐. 아무리 돈이 많으셔도 저는 이 돈 못 받아요. 왜? 부담스러워서? 네, 저는 이 돈을 받을 정도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나는 새댁이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홀로 사는 나를 유일하게 챙겨준 사람이잖아. 내 자식도 못한 걸 새댁이 한 거야. 더운 날 더위 먹는다고 커피도 사다 주고 과일도 사다 주고 반찬도 갖다 줬잖아. 그리고 내가 쓰러졌을 때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이렇게 싹싹한 사람이 어딨어? 내가 말은 못했지만 새댁이 너무 잘해줘서 가끔은 우리 며느리가 새댁 같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눈물까지 흘렸다니까. 늙은이 혼자 산다고 신경 써주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딨어? 살다 보니 새댁같이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는 정말 복 받았어. 그러니까 내 성의 무시하지 말아주게. 부탁이니 받아줘. 간곡한 할아버지의 부탁에 결국 흰 봉투를 받고 말았네요. 그 뒤로 너무 죄송해서 할아버지를 더 챙겨드리게 됐어요. 옆집 할아버지와 이렇게 친해질 줄은 몰랐는데 정말 사람 인연이라는 게 따로 있나 봐요. 몇 달 뒤 제가 임신을 했을 땐 임신 축하한다며 또 흰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어르신, 왜 또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저 이번에는 진짜 안 받습니다. 진짜로요? 이거 새댁한테 주는 거 아니야.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한테 주는 거지. 10달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격려해주는 마음으로 주는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핑계 만드실 거예요? 옆에 있어야 할 부모가 없으니 내가 대신 챙겨주는 거라 생각해줘.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 어린애였던 딸이 어느새 자라서 결혼도 하고 임신까지 했으니 말이야. 옆에서 보는 내가 다 뭉클한데 부모는 오죽했겠어?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딱 어르신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할아버지는 저를 정말로 잘 챙겨주셨고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남들에게는 신기한 관계로 보였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새로 이사오신 이웃 아주머니께서 저더러 옆집 어르신이랑은 진짜 가족이야?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희 사이가 막역해 보였나 봅니다. 병원에 다녀온 이후로 건강관리를 시작한 할아버지는 주말마다 텃밭을 가꾸며 바람을 쐬곤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이것저것 심어놓은 채소들을 한가득 들고 와서 저에게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농약 하나 안 친 유기농이야. 건강에 좋으니까 부지런히 먹어. 저번에도 주셨잖아요. 그거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럼 그거 버리고 이걸 먹어. 임산부가 신선한 걸 먹어야지. 어르신 덕분에 저는 임신기간 내내 신선한 채소를 먹으며 건강관리를 했네요. 다행히도 출산까지 무사히 진행되어 소중한 공주님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출산하느라 고생했다며 또 봉투를 내밀려고 하시는 거 극구 사양했네요. 워낙 정이 많으신 분이라 제 생일도 챙겨주시고 저희 딸 돌잔치 할 때도 가장 큰 선물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옆집 할아버지였어요. 어쩌면 정을 나눌 곳이 없어서 그토록 외로우셨나 보다 싶어서 더 챙겨드리고 싶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제 딸을 손녀처럼 정말로 아껴주셨어요. 지나가다 제 딸이 생각나서 샀다며 장난감을 잔뜩 사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딸은 어느샌가부터 옆집 할아버지를 자신의 할아버지로 인식했는지 하버지 하며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외롭고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낯선 동네에서의 신혼생활과 육아생활이 그리 힘들지 않았던 건 옆집 할아버지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했어요.
살면서 어르신을 이렇게 의지할 때가 있었던가 싶더라고요.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최대한 오랫동안 제 옆집에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변곡점 또한 옆집 할아버지로 인해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육아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우울증이 왔나 봐요. 제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는지 우연히 만났을 때 할아버지가 제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힘들진 않고? 힘들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니까 저 혼자 멈춰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심란하네요. 엄마라는 게 원래 힘든 법이야. 사람을 낳고 기르는 게 어디 쉽겠어? 그렇긴 하지만 저는 나쁜 엄마인가 봐요. 자꾸 저만 희생하는 것 같고 머릿속으로 힘든 걸 따지게 돼요. 제가 선택한 인생인데도 자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원래 하던 일을 관두고 여기로 시집 왔을 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친구들은 죄다 하던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만 뒤떨어지게 됐잖아요. 이러다 영영 일을 못하면 어쩌지 불안하고 초조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글쎄요. 딱히 그런 게 명확하진 않은데 그냥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좋아하는 거 있어?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그리고 운동도 좀 좋아하고요. 그럼 그 두 개를 합해보면 되겠네. 네? 직장을 꼭 다니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애 키우면서 틈틈이 공부도 하고 사업도 시작해보면 되지. 내가 볼 땐 사업을 시작하면 아주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사업을요?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사업했을 때보다 지금 환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구만. 그래도 무서워요. 생각해본 적도 없던 거라. 요즘 젊은 애들 직장 다녀봐야 40 되면 퇴직해야 한다며. 그럴 바에는 평생 내 직업 하나 갖는 게 좋지. 이참에 개인 사업에 한번 도전해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할아버지가 가볍게 건넨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솔직히 육아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할 때가 많았거든요. 남편 직장이 안정적이지도 않았고 제가 다시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할아버지가 격려를 해주시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아마도 인생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이 곁에 있어서 든든했던 것 같아요. 긴 고민 끝에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고민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찾았어요. 바로 운동용품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SNS 홍보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작정 도매로 산 운동용품을 인터넷에 올리는 형식으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역시나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옆집 할아버지께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남들이 하는 대로 해서는 절대 성공 못해. 미리미리 읽을 줄 알아야지.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니 어르신이 하셨던 말씀이 비로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사업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어요. 확실히 조력자가 곁에 있으니 빠르게 진행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아이템을 선정하고 인터넷에 올렸더니 얼마 후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주문이 물밀듯이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더라고요. 그 많은 주문량을 소화할 수 없어서 결국 중국에 있는 공장과 컨택하여 제품 생산까지 맡기게 되었어요. 그 공장 또한 저희 옆집 할아버지께서 연결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제가 원했던 게 바로 이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저 자신에게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공장과 계약을 하고 기본적인 툴과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면서 손을 놓고 있어도 자동화가 될 수 있게 해놓으니 시간적 여유도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는 돈을 버는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일이 삐끗할 때면 언제나 할아버지가 제 마음을 바로잡아 주셨고 그 말씀대로 하면 어김없이 다시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스승을 만난 기분이 이런 걸까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이 우연이었잖아요. 이 집에 이사를 온 것도 우연이었고 옆집에 할아버지를 만난 것도 우연, 인사를 하게 된 것도 우연이었어요. 용기 내서 건넨 인사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꾼 셈이었죠. 인생을 바꾼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 초대박이 터져버린 셈이었어요. 할아버지를 만난 덕분에 제 인생이 이렇게나 바뀔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할 따름입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저도 흰 봉투를 준비해서 할아버지께 건네드렸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안아주세요. 설마 나한테 코 묻은 돈 쥐어주는 거야?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르신이 제 인생 살려주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내 인생을 먼저 살려놓고 뭔 소리야? 그거는 한참 지난 일이었잖아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고요. 사업할 땐 항상 비상금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이렇게 막 퍼줘도 되는 거야? 어르신 덕에 돈 많이 벌었는데 베풀 줄은 알아야죠. 사업할 땐 돈 아끼지 말라고 조언해 주셨잖아요. 성의 표시라고 하니 이번 딱 한 번만 받겠네. 하지만 앞으로 나한테 돈 봉투 내밀면 바로 돌려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감사해요. 앞으로 평생 보답하면서 살게요. 나는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니까 나한테 돈 주지 말고 부지런히 돈 모아서 애 교육시키고 둘째도 낳아야지. 둘째도 낳으라고요? 애 하나 있으면 외롭지 않겠어? 이럴 땐 정말 옛날 분 같으시다니까. 그래서 어르신은 자식 하나 이상 낳으셔서 행복하셨어요? 키울 땐 행복했지. 하지만 지금은 남보다 못하지. 그래 뭐 내가 자식 교육에 대해서 할 말은 없네. 그나저나 자식들한테는 아직 연락이 없어요? 한 놈은 뭐 애 유학 보내고 싶다고 나한테 돈 달라고 연락 왔고 또 한 놈은 사업하고 싶다면서 기웃대더라고. 둘 다 꼴 보기 싫으니 연락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도 자식인데 연락 안 하고 사실 순 없잖아요. 이제 슬슬 화해하는 건 어때요? 인생 뭐 있어? 자식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잘 살아야지. 싫다고 떠난 놈들 붙잡아봐야 뭘 해? 내 노후자금 탐내면서 싸우기나 하겠지. 이제는 손주 얼굴 보러 가지도 않아. 마음이 멀어지니까 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더라고. 그래도 마음을 비우니까 훨씬 편해. 원래 그런 놈들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니까 가벼워지더라고. 자식 교육이 원래 그래. 붙잡고 있으면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법이거든. 이 말도 꼭 마음에 새겨둬. 실감하는 날이 올 거니까. 할아버지는 마치 인생의 몇 수 앞을 미리 내다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말들을 저에게 자주 해주시곤 했는데 나중에는 그걸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설득했죠. 글도 잘 쓰시니까 심심하실 때 조금씩 인생 경험을 쓰시라고요. 나중에 자서전을 내면 좋잖아요. 할아버지의 인생 스토리를 저만 알고 있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분에 할아버지도 새로운 취미가 생기셨습니다. 요즘에는 문화센터에 글쓰기 강의를 들으러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삶의 낙을 선물해드린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저와 할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이쯤 되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갈 법도 한데 저희 둘 다 이사 얘기를 서로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좋은 이웃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할아버지가 이곳을 먼저 떠나실 때까지 옆자리를 꿋꿋이 지켜드릴 계획이에요. 그게 할아버지와의 의리를 지키는 길인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을 참 좋아해요. 여태껏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먼저 양보하고 오지랖을 부린 게 복이 되어 돌아온 거잖아요.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살아온 나날들이 보상이 되어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이 정말로 저를 위해 큰 선물을 해주신 게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드네요. 가끔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쁜 짓도 하지 않고 나쁜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게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준 것 같습니다.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한 업체의 CEO가 된 걸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아직도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놀랄 때가 많아요.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 번 물꼬를 틀면 순식간에 많은 걸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인연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인연이 엄청난 기회를 물어다 줄 때가 있을 거예요. 이참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연들에게 안부 인사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 안부 인사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켜 줄지도 몰라요.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사연을 쓰다가 제 인생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었네요. 돌이켜보니까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니까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볼 거예요. 무엇보다 제 딸이 존경할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일도 육아도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이만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찬란하게 빛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루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었길 바라면서 물러나겠습니다.